저도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저는 기후변화 에너지 대안센터라는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름은 차연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교사님들이신데요. 제가 2010년에 환경에 대해서 에너지 운동하는데 공부를 하기 전에 사실은 여여선언에서 그 포교사 교육을 받았었어요. 어린이 포교를 하고 싶었거든요. 10년도에. 예. 대학까지는 제가 크리스찬 대학을 나왔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인연이 상당히 제가 좋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5년 동안 불심도문법사라는 큰 스님 밑에서 교정하는, 책을 내실 때 교정하는 일을 좀 맡아서 하면서 그런 서적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또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 가치관이 그때 결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사상이 불살생이잖아요. 예,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이 이제 우리 중생들을 가엽게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마음, 그런 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예,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데도 이렇게 많이 오셔갖고, 근데 이제 제목을 그러니까 핵발전이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에너지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죠? 예, 이제 그 에너지 가스비가 너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탈핵을 진행하던 그런 독일이나 유럽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우신 거죠. 그러니까 핵발전을 다시 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던 것이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핵발전을 독려하는, 찬성하는 이런 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탈핵운동, 핵에너지를 반대하는 이런 운동을 하면서 시작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탈핵하는 그런 운동단체들이 진짜 멘붕이 온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으면 이렇게 가슴에 잘 와닿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좀 바꾸자. 그래서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이렇게 바꿔서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불이 꺼지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유엔 사무총장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기후 지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가 집단 자살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까지 생각하셨나요? 그죠?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거의 한 70% 이상 됩니다. 기후위기는 심각하다, 예, 걱정스럽다. 우리 지금 오늘도 많이 춥지만 엄청나게 자연재해나 또 우리 생활에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죠. 특히 사과 같은 것도 지금, 사과 아까 여기 보다가 보니 2만원, 3만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사과가 그렇게 비쌌습니까, 옛날에? 사과가 지천으로 많았는데, 저는 사과를 좋아하는데 사과 먹을 수 없어요. 그죠? 많이 먹을 수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하다면 사과를 우리는 북한에서 수입해 먹거나 아예 우리나라에서 사과가 안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기후에 따라 우리의 많은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기후위기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맨 앞에 계신 여성분, 기후위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부산이 바다에까지. 예? 온난화. 예, 피부로 느끼고. 앞에 계신 분,
기후위기, 기후변화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혹시?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모든 거리가 다 변하게 생겼습니다. 그쵸.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바다는 뜨거워지면 생선이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먹던 과일은 저쪽 북으로 올라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예, 다시 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후위기, 기후변화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일회용품 이런 게 다 쓰레기가 되면서 그런 게 이제 너무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온도도 올라가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데 네. 그게 아직 인식이 안 돼가지고 많이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가 트럼프 대통령이 빨대 있잖아요. 우리가 막 종이 빨대 쓰고 이러잖아요. 플라스틱 빨대를 의무화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속 에너지가 좋다. 이러면서 돌아버리겠어요. 자, 그래서 기후변화는 단순하게 이런 것만, 환경의 위기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고갈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이 기후변화를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그죠? 국가주도, 또 자본주의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에너지 마음껏 펑펑 쓰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이나,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이 소외되고, 각자 고생하고, 서로를 혐오하게 되고, 기후변화의 문제는 단지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먹거리가 없어지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투쟁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될 것이고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고 예,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소외되고 지금 우리 사회 현상 중에 지금 왜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극단적으로 내고 있는가 그것 역시 이런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소외되고 그런 데 대한 사람들이 불만을 아무 데서나 표출하는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레타 툰베리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나는 당신의 집이 불이 난 건 상황처럼 행동하길 바란다. 실제로 지구에 불이 났다. 예,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들어서 불을 끄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파리 기후협약 백지화 이번에도 대통령 되자마자 탈퇴했습니다. 나는 화석연료가 좋아.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불법 이민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인종 청소를 하듯이 그래서 지금 막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지금 이런 사람이 세계 대통령이 됐으니 참 걱정입니다. 자, 이런 두 사람이 있는데요. 조지 마샬이라는 사람이 기후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어요. 해수면이 상승해요. 이런 과학적으로 설명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래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그냥 기후변화 야 플라스틱 쓰지 말자. 좀 편하게 저희부터 쓰고 내일부터 하자. 이런 데에 더 귀가 기울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싫고 안심시키는 거짓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 우리 모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래서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자, 기후위기 시대의 불길한 징후들, 그죠? 홍수와 가뭄, 실업과 가난, 질병과 건강의 문제들, 먹거리의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다 기후변화와 상관이 있다. 과학자들이 발표했죠. 지금 마스크를 벗었지만 또 어떤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 엄청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며칠 전에, 그죠? 1월 18일 날 LA에 산불 났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8만 명 이상이 대피를 하고 43조의 손해가 났다. 이것이 기후 채찍질, 더 심각하게 기후가 앞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미래 10년의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가 기상이변이지만 정치가든 누구든 아무도 관심이 없다. 과학자들이 시위를 하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냐. 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 아무도 따르지 않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손목에 쇠사슬을 걸고 투쟁하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만에서는요, 437명이 숨졌다. 영상 8도에서. 그죠? 그렇지만, 북극발 한파가, 이게 타이완은 아열대 지역이어서 그렇게 춥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추워지니까, 예, 그 심정지가 왔다고요. 그래서 약 500명 가량이 숨졌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됐죠? 이건 202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사라진 북극 해빙이 불러온 나비효과다. 북극의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았어요. 예, 그리고 지구가 너무 더워졌죠. 이것이 기후변화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구온난화 이러면 지구가 더워진다. 그런데 지금 되게 춥잖아요. 겨울에는 엄청 추워가지고, 뭐, 미국 같은 데는 막 물이 막 거꾸로 얼어버리고 막 이런 일도 생기죠. 예, 이렇게 한파가 닥치는 것. 이것 역시 기후변화, 지구가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극의 상공에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는 차가운 공기대가 있어요. 그게 밀도가 단단하게 되어 있는데, 북극의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 밀도가 느슨해지면서 중위도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든지 미국 이런 데는 굉장히 추운데 알래스카 같은 데는 차라리 덥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아서 지구가 온도가 높아져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기후변화, 추워지는 것도 기후변화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위기, 변화 정도가 아니야. 그 다음에 아까 기후 채찍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산업혁명에 성공해서 여기 지도에 뚱뚱한 나라들,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많이 뚱뚱하죠. 이런 나라들이 이게 산업혁명 이후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소위 잘 사는 성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많이 내고 있겠죠. 자, 그러면 에너지도 많이 쓰고,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가 9위, 그죠? 석유, 전력 소비는 7위. 우리 약 200개 정도 되는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춥다, 불 좀 떼자 이러면서 불을 뗐죠. 네. 조금만 추우면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참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그죠? 전쟁의 이유가 뭘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네. 우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막 방마다 다니면서 한 등씩 끄고 뭐 종이컵 안 쓰고 전쟁이 일어나서 온실가스 엄청 내고 있죠. 그리고 그 누굽니까? 그 화성에 가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 그죠? 진짜 나쁜 놈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를 내면서 지가 화성에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구는 공공재로 n분의 1 아닙니까, 솔직히. 난 그런 거 너무 분하더라고. 그런 걸 보면.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의 이유가 에너지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관, 그죠? 그 가스관의 30% 정도 유럽으로 보내는 우크라이나를 지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유럽은 가스가 너무 올라와가지고 지금 재생에너지로 확대하는데 멈춤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유럽 같은 데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광장에 불 끄고 한때 난리 났었죠. 올해 조금 나은 것 같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에너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가, 화석에너지가 영원한가? 화석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예, 그 에너지를 꺼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한가? 이렇게 펑펑 써도 되는가? 고갈이 될 뿐 아니라 기후 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 기후 위기는 이렇게 아까 뚱뚱한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죠.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탄소 배출 책임이 적은 이들이 생존의 사각지대, 정말 생존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해마다 홍수, 가뭄, 산불, 특히나 가뭄이 되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지고요. 이런 것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선진국들 누구도 그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자, 생태계는 이게 말 못하는 짐승은 더하죠. 여기는 지금 케냐 북동부에서 저수지에 물을 찾아서 왔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서 기린들이 이렇게 다 죽어 있는 거죠. 여기 이게 제가 이 사진을 많이 쓰는데 말 못하는 짐승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상태 생태계는 절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 다음에 꿀벌이 사라진다. 들어보셨죠? 꿀 많이 없어져요. 꿀벌이 없어서 과일이나 이런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지금 뭐 야채 가격도 너무 비싸고요. 그죠? 채소 또 무슨 과일 어디 뭐 사 먹겠습니까? 그죠? 이 요만한 호박 하나에 3,000원 하더라고요. 여기 오다 보니까 막 1,500원에서 갈 때 사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3,000원씩 하는데 올가나 이런 데 가니까 7,500원이에요. 그 부추 한 단에 5,000원 주고 사고요. 와 정말 이거 심각하다 생각이 듭니다. 꿀벌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 5조 8천억 원. 어느 정말 이 과학자들, 과학을 통해서 산업이 이렇게 5조 8천억을 무상으로, 그죠? 지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고마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꿀벌이 없다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슈퍼에 가면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생태계에서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 예, 꿀벌이 없어지고, 뭐 뱀이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먹이사슬 이렇게 피라미드로 되어 있죠. 밑에 있는 먹이사슬들이 다 없어지면 결국 맨 꼭대기에 있는 인간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멸종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를 깨닫게 하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자, 생물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비행기에 많은 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못이 하나 빠지고 2개 빠지면 그래도 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10개쯤 빠지고 20개가 빠지면 비행기는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물 다양성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기후변화,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뭡니까? 가장 원인이 되는 것. 가석에너지. 가석에너지가 우리한테 너무 많은 편리함을 주죠. 예. 오늘 오면서도 집에서 그냥 택시를 타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야지. 근데 추운데 나가서 이렇게 불편함을 겪고 이러면서 하기에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렇게 기후변화는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잡자. 오늘 낮춰도 돼. 26도 해놨거든. 22도로 해서 22도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나가요. 1992년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면 결국 공멸하게 될 거야. 이런 공통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걸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던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를 점점 줄이자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7년에 일본의 교토에서 기후변화 협약 중에서도 이제 강제성을 가지는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에게 할당량을 주게 되는 거죠. 얼마씩 줄여라. 근데 그게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죠? 개인이 지키기도 어려운데 국가가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2015년까지 줄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안 줄이면 큰일 난다. 그래서 파리협약이라는 걸 맺게 되죠. 여러분 파리협약 신기후체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정된 게 지구의 온도는 2도 이상 상승하면 안 돼. 예, 그러면서 그 책임은 뭐 그때는 선진국에게 있었다면 이제 개발도상국도 모든 책임이야. 이렇게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NDC라고 해서 자발적인 감축 목표. 그 교토 의정서에서는 강제적으로 얼마를 줄여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파리 협약에서는 너가 얼마를 줄일 수 있겠냐? 너가 스스로 한번 그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발표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끌다가 2018년 대비 40%를 줄이겠다 하는 NDC에 약속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약속을 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구의 온도를 2도 이상 높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구가 온도가 산업화 이후 상승한 온도가 몇 도쯤 올랐다고 알고 계시나요? 몇 도가 올랐을까요? 1.5도. 몇 도요? 1.5도. 1.5도? 그때 그 얘기하는 거다. 1.5도 올랐을까요? 여러분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1.1도, 1.2도, 1.2도라고 합니다. 1.2도가 올랐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도까지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남았을까? 0.8도 남았죠. 예,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남태평양의 도서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2도가 되면 우리는 모두 물에 잠깁니다. 지금도 잠기는 나라들 많죠. 2도가 되면 우리 모두 물에 잠기게 된다. 이렇게 해서 2018년도에 그 IPCC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 와서 발표를 합니다. 지구의 온도는 한계산이 1.5도다. 1.5도 이상 높아지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세상에 살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구온난화 1.5도시 특별보고서입니다. 그래서 1.5도 이상 높아지면 안 된다고 하게 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내뿜으면 안 되니까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탄소 중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온실가스를 막 냈어요. 근데 조금 반으로 줄이자. 그리고 나서 그런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나무나 바다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량을 높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언제까지? 2050년까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탄소 중립이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통해서 1.5도 이상은 높아지면 안 된다. 이래서 세계인이 약속을 했어요. 그럼 몇 도 남았어요? 앞으로? 0.8도. 0.3도 남았습니다. 0.3도 남았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국가나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불편하세요? 그러면 누가 지켜주시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다 더해도 3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멸종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툰베리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슬픕니다. 진짜. 저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쩔 수 없이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아까 2018년 대비 40%를 줄이겠다 약속했어요. 목수로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기준 연도가요. 1990년, 2005년이에요. 우리는 2018년 실컷 다 떼고 나서 그럼 요 많이 떼고 나서 좀 이렇게 줄일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그나마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후 악당 국가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지구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 하겠다고 약속은 했어요.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약속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보다 온실가스를 3분의 1을 줄여야 돼요. 2030년까지.
지금 2025년이죠. 5년 안에 3분의 1을 어떻게 줄여요? 그 다음에 석유와 석탄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꺼내 쓰지 않겠다. 그래서 육식보다는 채식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만 그나마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에너지 정책이 거꾸로 가겠죠.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 4개를 더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이렇게 더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죠? 태양광에 대해서 엄청나게 압박을 주고. 그래서 지금 태양광 하는 이런 사업업체들이 많이 망했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기술이 발달했는데 그것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 발전소를 계속 돌리고 있죠. 이제 석탄 발전소, 지어진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심지어는 대왕고래, 그죠? 그래서 석유를 꺼내서 쓰겠다. 산업부는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더 해보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유럽이나 다른 미국이나 석유가 없어서 안 꺼내 쓰는 거 아닙니다. 있는 줄 알아도 안 꺼냈어요. 그것이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혹시나 미래의 세대가 이게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고갈시키고 우리가 다 죽고 나면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꺼내 쓰지 않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몇 %도 없다는데도 굳이 기어이 꺼내 쓰겠다. 이런 태도는 정말 너무 심각해요. 자, 그리고 체코에 이런 K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원전을 수출하겠다. 그죠? 그래서 100조 달러 시장이다.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24조 원 규모의 체코 사업을 수주했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번에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떨지는 모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슬로베니아, 또 유럽 쪽으로도 또 많이 수출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 흔들리는 에너지 정책. 예. 우리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데가 있어요. 원천 기술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최초로 고리 1호기부터 이렇게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원천 기술이 사실은 웨스팅하우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에 바라카 원전을 4기, 그죠? 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제소를 했다 아닙니까? 기술 침해다. 우리 건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웨스팅하우스 측의 주요 설비는 발주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남겠어요? 그리고 핵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다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익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5월 31일 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란 앞으로 2년 동안,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앞으로 15년 동안 추세를 가서 전기를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건 원자력이에요.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 노란색은 LNG, 초록색은 재생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수소,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9차, 그 다음에 NDC 상향안, NDC에서 우리가 이렇게 맨 처음에 발표한 것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더 많이 해라고 해서 40%까지 올렸는데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10차 정기본, 11차 정기본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에너지 정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10차에 보면 핑크 색깔이 엄청 늘어났죠. 예, 그래서 핵발전소를 4개를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11차가 나올 때는 핵발전소 1개를 줄일게.
너무 많다고 하니까 3개로 할게. 그 대신 SMR이라는 작은 소형 모듈의 핵발전소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수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문제점은 대형 핵발전소 세기는 그대로 추진하는 거. 지금 짓고 있는 핵발전소는 계속 지으면서도. 그 다음에 SMR이라는 소형 아주 작은 모듈의 모듈형 원전, 이것을 한 기를 일단 울진에다 지어보겠다. 그런데 대구시장 SMR 하겠다고 난리죠. 자, 그 다음에 12기가 노후된 원자력 발전소를 수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죠. 노후된 핵발전소를 연장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 이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의 문제는 너무 많아서 어디서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지?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서 이 문제점을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핵발전소를 많이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핵발전소를 어디다 지을 겁니까? 어디다? 지금 핵발전소가 지금 수명이 우리가 이제 설계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계를 할 때 한 30년 쓰겠다, 40년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차를 타더라도 30년 쓰고 나면 새 차를 사야 되죠. 근데 핵발전소는 30년을 썼는데 괜찮아, 조금 고쳐 10년을 더 쓰겠다. 지금 고리 1호기는 폐쇄했습니다. 그죠? 폐쇄했지만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손도 못 대고 있죠.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에 이미 그 수명이 완료되었어요. 그런데 10년 더 쓰겠다고 지금 했잖아요. 지금 23, 24, 25, 29년까지 10기가 주름이 지금 수명이 다 했습니다. 그것을 10년씩 더 쓰겠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한 거 보셨죠? 예, 노후된 핵발전소였습니다. 우리가 핵발전소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수원이 데려오고 하는 데가 어디였냐면 후쿠시마 핵발전소였어요. 자랑했습니다. 이게 튼튼하고 뭐 상관없다. 거기에서 사고가 났죠. 핵발전의 사고란 인간이 감지할 수 있고 지진 단층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때 울진에 불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불이 끝까지 갈까 싶어서. 단지 전기를 쓰기 위해서. 그죠?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핵발전소가 지금 어디 있나 가만히 보니까 경북 울진, 월성, 영덕에 지금 짓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리, 우리 부산에 쓰고 있는 전기는 고리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죠. 예, 대전에는 연구원이 있고요. 한빛, 그죠? 전라남도 영광의 한빛. 이렇게 핵발전소가 지어져 있습니다. 현재 핵발전소가 26기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북 울진하고 울산에 5기가 추가 건설 중입니다. 건설하고 있어요. 아직 하고 있는데 여기다 또 더 3개를 더 짓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핵발전소를 10기를 18번이나 수면 연장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있죠. 그 다음에 SMR을 추진한다. 완전 핵지능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18km 떨어진 곳에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있고요. 현대자동차 있죠. 부산은 부산항이 있고 해운대가 있습니다. 이런 가까운 곳에서 핵발전소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얼마나 붙어 있느냐 여기 보시면 3개는 전부 다 단일고기 하나만 떨어져 있는 거, 그것이 55개고요. 2개 있는 거, 2개가 조금 가까이 있는 것 77개입니다. 3개, 우리는 11개 이상 6개 이상이 지금 붙어있는, 따닥따닥, 특히나 우리 근처에 이렇게 붙어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 쓰고 난 핵발전소의 그 사용 핵 연료도 어디다가 옮길 것이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고리 원전을 기준으로 해서 기장군청은 11km, 부산시청 25km,
여기 지금 해운대는 더 가깝죠. 핵발전소에 사고가 난다면 해운대는 그야말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해운대 집값이 제일 싸요. 제일 비싸요. 그죠? 네. 야,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가 절대 터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사고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 사용 후 핵연료. 우리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그동안 3, 40년을 썼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래도 뭐 열이 엄청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수주에 담고요. 수주에 핵연료를 꺼내서 수주에 담아서 식힙니다. 다 식히고 나서는 어디에다가 저장을 영구히 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땅이 있나 하는 것이죠. 어디다 저장할까? 아까 제가 26개 중에 우리 지금 고리 1호기 하나를 폐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을 이제 어디다가 묻을 것인가를 우리가 전 국민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디에 옮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핵쓰레기 서울로 갖고 가라는 거죠. 이런 위험한, 그리고 거기는 방사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플루토늄 들어보셨죠? 예,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는 플루토늄에서 그 반감기, 방사능이 나오는 반감기가 적게는 24,000년에서 많게는 10만 년까지. 그것을 어디다가 안전하게 보관해 놓느냐. 아직 인류는 어느 누구도, 어느 어떤 나라도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뭐 나는 못 죽고 나서 나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핵 폐기물의 책임이 서울은 없냐. 그래서 우리는 뭐 핵쓰레기 너가 가져가라. 그리고 핵발전소 짓는다면 이제 여긴 더 못 짓는다. 세계 짓는다고 할 때 근데 또 그걸 받아들이고 돈이 된다고 좋아하는 또 그런 주민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용 후 핵연료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래서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고 하잖아요. 똥을 싸는데 화장실 없잖아요. 지금 벌써 26개나 똥을 싸놨는데 그걸 어떻게 치울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합의도 없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것. 핵발전소의 문제는 단지 핵발전소가 위험해요. 이거보다도 사용 후 핵연료가 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공청회도 하고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정말로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그냥 막 그 조직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민단체가 하는 이야기를 막 무슨 정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이야기 한마디 하면 잘 모르면서도. 이런 상황이어서 이것을 정말 슬기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계는 지금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가고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그래서 세계인은 전부 그린 뉴딜. 저기 맨 밑에 보시면 이런 화석 에너지를 모두 대출시키고, 그죠?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생 에너지가 지금은 더 많이 화석연료보다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의 사용량보다 훨씬 많아요. 재생에너지가 2020년 이미 38%입니다. 화석연료를 넘어섰습니다. 그죠? 그래서 2020년에서 부터 시작해서 이제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 IEA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태양광 발전이 가장 저렴한 전기 공급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싸다. 그 다음에 솔라 에너지를 보면 10년 동안 85% 태양광 셀의 가격. 옛날에는 1kW 하나가 1,000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50만원 합니다. 저희 집에 3kW 달았거든요. 저 가정집이어서. 그래서 공짜 전기 쓰고 있어요.
전기요금 안 내고 7천 얼마 세금만 냅니다. 예, 그렇게 내가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저기 일광에 있는 한미기후변화교육센터라는 것을 있어서 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2017년 들어가면서 교육청을 우리가 이제 잘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서 폐교를 이용해서 배시바우스를 만들자. 그 다음에 태양광을 달고 에너지 자립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배시바우스를 만들었고요. 전국에서 최초로 정말 배시바우스가 되어 있는 환경교육관입니다. 그 다음에 15kW 태양광을 달아서 전기 요금을 하나도 안 내고 전기도 아껴 쓰지도 않고 아이도 오니까 더우니까 에어컨도 틀고 난방도 하고 또 막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고 했는데도 전기가 남아서 한 달에 거의 한 30만 원씩을 한전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습니다. 그때 2017년 이미 그것을 RE100이라고 하죠. 리뉴어블 에너지 100%. 그거 RE100이라는 거 앞에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RE100이란 들어보셨죠? RE100이 뭔지. 리뉴어블 에너지 100%란 뜻입니다. 내가 그 기업들이 말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전기를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 쓰는 거. 재생에너지에서 만들어 쓰는 것을 RE100이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 우리 집에서 제가 만들었으니까 RE100을 했죠. 예. 그때 우리 2017년 이미 RE100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은 연료가 아니잖아요. 화석 에너지는 연료지만 태양광은 기술입니다. 그죠? 셀을 만드는 기술, 옛날에는 4%밖에 효율이 없어서 태양광 많은 걸 달아는 전기를 조금 생산했어요. 근데 지금은 30%까지, 그리고 앞뒤로 생산하고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 태양광 작은 모듈 하나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은 언제나 지구가 있는 한 태양은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태양이 있는 한 지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는 눈만 뜨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순환에 맞는 방법인 거죠. 식물도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광에 대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태양광에서 무슨 납 성분이 나온다, 또 그런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 태양광에 눈이 부시다, 뭐 빛이 뭐 어떻다, 생태계를 파괴한다. 다 가짜 뉴스. 저는 태양광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기후변화 에너지 대한 센터에서는 16년 전에 이미 수영시민 햇빛 발전이라는 그런 펀딩을 해갖고 한 계좌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태양광에서 그때는 FIT라는 데가 있어서 한전이 2배로 전기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전부 원금과 배당금을 나누어주는 이런 일을 2013년 12월까지 했습니다. 아주 15년 동안 계약기간 15년 동안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이 어떻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태양광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집이라면 3kW 정도 다시면 전기요금 10만원 정도 내시는 가정에서는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향후 10년 내에 50%가 더 내립니다. 태양광 세일에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은 연료가 아니고 기술이다. 그것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유럽은 여기 보시면 유럽의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이나 전기를 만들어내는 양을 유럽은 보니까 바람에서 더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특히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바람이 엄청 좋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광보다는 풍력을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나라는 아직 풍력이 이게 육상풍력, 대관령에 가는 데라는 이런 것만 있지 해상풍력은 없었죠. 해운대에 풍력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너무나 만들려고 했고요. 그때 우리가 공청회 한 번 했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와가지고 막
페이스북까지 쫓아와가지고 욕을 하고 뭐 돈 받아먹고 뭐 그런 거 한다 하고 뭐. 아 정말 집값이 정말 중요하긴 중요하구나. 여기 지금 해운대 이런 앞바다에 풍력 달아놓으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전기를 그런 자연에너지를 쓸 수 있으니 생태계를 덜 파괴하고요. 풍력 밑에 풍력을 달아 해상 풍력하고는 거기 고기가 더 많이 모여든다고. 저기 제주도에서 실제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제주도에 에너지 자립성 이런 데 많이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쓰는 것 그리고 세계의 풍력이 하나의 거대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풍력에 너도 나도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핵발전소를 하겠다고 석유를 파겠다고 막 이런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 암담합니다. 지금처럼 산다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를 잘 쓰고 계시죠, 그죠? 전기를 잘 쓰고 계시는데, 뭐 밤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실제로 이렇게도 쓰고 있어요, 그죠?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그죠? 왜 이렇게 쓰죠? 왜 이렇게 전기를 펑펑 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요금이 OECD 국가에서 제일 쌉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되죠. 돈이 들어서 비싸고 아까우면 아끼게 되겠죠. 전기요금이 너무 싸요.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손을 못 대는 게 인기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전기요금 조금만 올랐다면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난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핸드폰 사용요금 얼마 됩니까? 전기요금 5,000원 올리면 막 난리가 날 겁니다. 핸드폰 요금은 각 집에 얼마씩 내고 있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근본이 지금 뒤바뀐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에너지를 적게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는 뭐 무조건 쓰고 봅니다. 그죠? 에너지 소비 대국이에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OECD에서 꼴등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태양광과 풍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도 살아나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탄소 국경세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만들었다. 이것을 어떤 에너지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만 재생에너지로 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런 화석에너지로 했다. 그럼 지구에 해를 미쳤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나게 관세를 매겨요. 탄소세를 매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출하는 것보다 세금을 내는 게 더 많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 이것이 정말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나부터 에너지 절약. 먼저 그리고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든 에너지는 아껴 써야 돼요. 끝이 없어요.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좀 불편함을 즐겨보는 그런 의식들을 좀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에 도전해보자. 내가 만들어 써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베란다에 250W 달기 운동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 하면요 900리터 양문형 냉장고 하나는 공짜로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에다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 이제 전기가 돌아가는 게 막 보이거든요. 거꾸로 돌기도 하고요. 안 쓰면 그런 걸 보면 에너지 농사잖아요. 마음이 에너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달아보면 한 10,000원 정도 효과가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교육, 아이들에게 교육이 됩니다. 에너지를 이렇게 펑펑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주민이 참여해서 그 관야 선원 이런 데 위에다가 태양광을 다는데 우리가 한 주씩을 내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전체 건물에 다 쓰려면 제법 많이 필요하겠죠. 뭐 한 30kg나 뭐 이렇게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사무실에다가 전기를 쓰는 것도 내 집에 한 몇 층 되는 거 거기에 한 10kg 정도 달았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1kW 다는데 1,000만 원이었어요. 160만 원. 엄청 나죠.
나중에 더 낮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달아놓고 돈이 없으면 리스라고 해서 그 은행에서 리스를 줍니다. 예, 그걸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달고 전기요금으로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게. 그래서 이건 정말 뭐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게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리는 일들을 저는 좀 아파트나 이런 데 가서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대전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꾼 게 뭡니까? 핸드폰이죠. 옛날에 폰은 전화였죠. 지금 폰은 뭡니까? 컴퓨터입니다. 그죠? 폰으로 모든 걸 다 해요. 예, 40억 명이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런 디지털 강국이죠. 최고로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그 뭡니까 그 딥시크 그죠? 예, 그래서 AI 이거에 지금 우리가 R&D 예산을 다 깎아서 할 그게 없다잖아요. 정말 큰일이에요, 그죠?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들도 막 이렇게 애들 떠들면 무조건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영상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우리도 보세요. 유튜브 많이 보면 유튜브 보고 있죠. 유튜브 보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거기 막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 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서로 허빙이라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따로 있고. 그죠? 예. 스마트폰 시대의 그림이다. 10명 중 9명이 대화하는데 회의 도중에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대부분 많다. 이렇게 해서 서로 연애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눈길을 마주보고 앉아서 이렇게 폰 들여다보고 뭐 아니요 말고 이런 식으로 쉽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고립의 시대라는 영국에 있는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가 책을 사서 저는 이 책을 독서 읽기를 통해서 이걸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 외로움은 죽음에 이르는 병. 21세기는 외로운 시대다. 예. 그 다음에 왜 히틀러와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왜 극단으로 가는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봉쇄된 사람들. 스마트폰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하버드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내가 웃고 있는지 또는 뭐 화를 내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을 잘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데 들어왔던 대학 1학년 때 들어왔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들어온 애들이 지금 이제 4학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애들은 교수님들과의 대화도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전화를 하거나 하면 너무나 이제 그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전화를 하거나 이러면 당황한대요. 잘 받지도 않고. 저도 젊은이들에게 전화하면 잘 안 받더라고요. 카톡을 하거나 하면 답을 하는데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침에도 문자로 교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직접 와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에서는 표정 읽는 법이라는 과를 하는 그만큼 소통이 어려운 세대예요. 앞으로의 세대는 더 어떤 언어로 우리가 대화를 할지 진짜 정말 힘든 세상이 지금 살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 디지털이 더 발전한 나라에서는 이것이 더 심하다. 양극단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소외와 배제, 양극화와 정치적인 극단주의에 내몰리고 있다. 지금 맞죠? 지금 우리 지금 보세요.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전 요새 세상이 좀 무서워요. 왜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달리면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정말 그래서 흩어지는 세계를 하나로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이 책에서 제가 참 감동이라 할까? 이렇게 맨 첫 장면에 이 여성이 공원에서 어떤 여성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친구
돈으로 자기가 아는 친구가 아니고 돈으로 준 친구, 돈으로 산 친구예요. 내가 이야기를 너무 외로워서 돈을 주고 다른 누군가를 불러서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직업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그만큼 외로운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로봇가 다 대신해요. 로봇가 대화하고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로봇을 하나 사서 그 로봇과 대화한다고 합니다. 그런 지경에 와 있어요. 자, 21세기 대한민국, 우리는 엄청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고 있지만, 그죠?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자살률이 세계, OECD 자살률 세계 1위예요. 노인 자살률 더 많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임을 하거나, 그래서 더 모임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1인 사회, 개인주의, 핵 개인이다. 요새 보면 무인 점포 많아요. 나 오늘 지나오면서 3개나 왔어요. 그죠? 무인 점포.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혼자 사는 세대가 지금 거의 뭐 40%, 1인 세대 40%. 혼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많고요. 자, 그래서 홀로 남겨지고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좋아요를 몇 번 눌렀는지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내가 뭘 하는지. 난 이번에 페이스북이 뭐 이상하게 정지가 됐더라고요. 난 별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정지가 됐죠. 근데 그걸 살리려고 하니까 뭐 사진을 찍으세요 뭐 이러는데 페이스북 회사가 미국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외국인이 그렇게 친구 요청을 많더라고.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나한테 야, 너 페이스북에 엄청 네가 많이 올라오고 있대. 누군가가 뭘 어떻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페이스북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습격, 거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모두의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외롭지 않도록, 외롭지 않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사고해야 되고 만나야 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절대로 집에 혼자서 그냥 계시면 안 돼요. 자, 이건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한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게 70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3대째 하고 있다. 75년간 724명의 남성을 인생을 추적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분의 아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내린 결론 무엇일 것 같아요? 행복한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돈일까요? 물질일까요? 자식일까요? 무엇일까요?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 대전환의 시대에는 우리가 감성이라든지 아름다움, 이런 감각, 가치, 협동, 공유, 나눔, 생명, 자연, 이웃, 마을 공동체, 이런 관계, 그 속에 있는 관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되고요. 기후위기 역시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부서졌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나 자연을 일방적으로 착취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도 역시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태적인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답은 이미 우리에게 있다. 옛날에 우리 둘의 부마시, 그죠?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강수돌 교수님이 책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조금 먹고 조금 싸자. 소박한 필요의 원리. 그것이 공존공생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고 쓸데없이 많이 쓰고, 먹는 거 조절 잘 안 되죠. 저 할 말은 없지만, 그리고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고, 그죠? 이렇게 막 쓰다 버리는, 이거 한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그 아파트에 이렇게 버리는 데 가면
옛날에 우리 안방에 있던 물건들이 다 있다. 있는데 또 버리고 또 사. 그래서 저는 올해는 안 사기 운동을 해보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리고 막 머리도 염색도 안 하고 막 쪽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막 기르고 있는데, 강의하러 오라는데 이러고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우, 그래서 다음부터는 불러주지 마세요 제가.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 세대는 굉장히 불안하다.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자, 세대 간의 기후 정의가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자, 막대기를 짚고 있는 노인의 태어났을 때는 파란색은 1.5도입니다. 붉은색은 2도씩 탄소의 허용량입니다. 노인은 이렇게 자기가 탄소를 숨을 쉬고도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아기 좀 보세요. 허용되는 양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래서 세대 간의 균형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는 어린아이들, 가장 피해가 적은, 가장 책임이 적은, 가장 피해는 많이 있는 어린애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껏 산다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손들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런 뜨거운 지구에서 이렇게 살게 놔둘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아무런 힘이 없어도 이런 것은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고 또 설득해 나간다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행동에 나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리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자연의 이자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금도 다 까먹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다시 추스릴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면서 함께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불 켜주시고요. 캠막 설치하는 거는 얼마나 우리 집에 350만 원 들어서 했어요. 몇 킬로? 3kW. 3kg를 350만 원 들어서 했습니다. 그거 세이브 하려면 어느 정도 걸려요? 한 5년이면 5년이면 350만 원 들었는데, 제가 만약에 10만 원씩 전기요금을 낸다면 1년에 120만 원이죠. 그럼 3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년 내지 5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수명은 무한정으로 쓸 수는 없나요? 무한정 쓸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아까 수영식 햇빛 발전 말씀드렸죠. 15년 계약해서 다 하고 5년 동안 기부 체납 받았거든요. 지금도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FIT가 있을 때 있으니까 2배로 사줬잖아요. 지금 S&P라고 해서 그냥 보통 현실적인 요금을 주기 때문에 요금이 작아서 이게 더 지속 못했던 것이죠. 요즘은 이걸 돌려주는 게 아니고 보관을 킵을 해놨다가 뭐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예전에는 남는 전기를 한전에서 그걸 돈으로 이렇게 해서 받고 돌려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돈으로는 안 주고 얼마가 5kg가 남았다 이러면 5kg를 해놓고 다음에 그걸 우리가 쓰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죠. 개인 지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봄, 여름, 가을은 전기를 많이 생산하지만 겨울은 전기를 적게 생산하죠. 그러니까 겨울에 저금해놨다가 봄에 저금해놨던 걸 여름이나 이럴 때 많이 쓸 때 좀 쓰고요. 또 가을에 저금해서 겨울에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돌려받는 전기 사업업자일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미기후변화교육센터에 있을 때는 돈을 돌려받았다 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냥 돈을 안 줬었거든요. 근데 어떤 법률을 만들어서 돌려주기로 하는
소액 그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걸 해서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3년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래 보면은 이제 그 태양광 이 압천구 할직에 엄청 많이 그걸 했잖아요. 그 좀 이 핵을 이제 좀 없애는 대신에 대체 에너지로 그 했는데 이렇게 저 고속도로나 옆으로 가다 보면 그 해놓은 데가 다 이게 절개지 그런데 다 무너져가지고 그 자체로 그 뭐야 이게 무너지고 한 후에 그 장마철이나 이럴 때 되면은 뭐 사태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그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게 선생님이 직접 보신 건 아니시죠? 아니 그 바다가 쓰러져 있는 걸 직접 네, 보신 거예요. 그렇죠. 방송에서 봤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된 예가 있죠. 그 잘못된 예도 많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논밭을 갈아엎고 반대합니다. 예. 자기 쓸만 그러니까 그런 거 반대예요. 그리고 잘못 세워지고 이제 돈으로 막 업자가 하다가 보니까 막 그 안 되는 곳에다가 설치하고 또 막 비탈길에 설치를 하고 이래서 비가 오고 하면 막 쓰러지고 그런 것은 정부에서 다 저걸 해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해주지 해주지 않아요. 않아요. 한전에서 옛날에는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하면 FIT라는 제도가 있을 때는 내가 전기를 생산한 것을 한전이 비싸게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돈이 남고 하니까 그런 걸 했는데 이제 지금은 정부가 그거 방침을 FIT를 없애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10%를 재생에너지로 써라.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라. 의무조항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세하게 그것을 어디다 설치할까 이런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하청을 주는 거지, 업자에게. 그럼 이거 업자는 돈이 되니까 다니면서 이거 뭐 거의 공짜로 하다시피 해라. 이렇게 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그것도 공짜로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구 설치를 하게 됩니다. 마구 설치를 하고 아무래도 어떤 제도를 맨 처음에 만들고 시행할 때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많은데 그것만 유독히 찍어서 언론들이 우리 집 같이 아주 정말 우리 동네 우리 달고 나서 새 집이 나란히 다 달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공적으로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피크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를 만들려면 하루 동안의 전기를 만드는데 에너지 믹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맨 처음에 정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만큼 만들어야 다 해당이 된다. 근데 그때 얼마가 피크냐면 2시 정도에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새는 피크 타임이 5시가 됐어요. 그 피크 타임을 꺾어준 게 태양광이에요. 그때 태양광이 여기 2시에 요만큼 만들어놨는데 태양광이 이만큼 전기를 만들어서 표에 잡히지 않는 우리 집 같은 경우 내가 전기를 만들었으면 먼저 태양에서 나오는 전기 만든 걸 먼저 써요. 먼저 쓰거든요. 먼저 쓰고 나서 그거 안 잡혔던 그 태양광이 피크 타임을 꺾어줬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할 말이 많은데 태양광 에너지는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런 게 아주 저거 하다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게 대해서 뭐 알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저도 뭐 잘 모르셨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자세하게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지만 특히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거는 태양광을 나쁘게만 그러니까 태양광의 가짜 뉴스가 10가지는 있어요. 제가 다른 데 가면 그런 강의도 하는데 태양광의 가짜 뉴스 정말 가짜 뉴스거든요. 실제로 교사들의 교사 연수를 한 적이 있는데 교사들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순이 말하자면 구라친다고 생각하시는 분 근데 얼굴들 그러니까 교사 연수를 할 때도 가면서 태양광 달린 거 보고 저거 뭐 5년만 있으면 갈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15년 동안
저희 센터가 관리한 적이 있어요. 전국에서 최초로 시민 펀딩을 받아가지고 15년 동안 원금과 배당금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뭐냐면 좀 더 투자할까, 크게 투자할까. 지금은 그런 제도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FIT를 좀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그게 좀 효과가 있으니까 더 많이 하실 텐데. 교수님 한 가지 내가 예.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 설명 들으면 좋은데 교수님 집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앉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스의 아파트 주민들이 그걸 분담을 많이 하거든요. 예예. 하는데 남양을 보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 방향으로 집이 있는 사람은 날보시면 못 따라요. 왜냐하면 햇빛이 쬐야 되는 시간이 짧아서 예예. 태양광이 하고는 원하는 게 되게 예. 그런 경우에는 다른 뭐 대안이 없어요. 물론 대안은 없지요. 집에 태양을 아니면 뭐 저희 집은 남양이에요. 그래서 가나가지 아파트는 외관도 문제가 되고 아파트 다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잠깐만요. 대형 아파트 하나도 없어요. 대형 사람.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 대형 아파트에는 태양을 날리는 아파트가 없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비용을 지원하는데 전기요금이 비싸면 그걸 달고 나면 단계 더 이뻐 보일 거예요. 정말요. 그러니까 그게 이 생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희 집은 남양이어서 물론 태양이 잘 돌아서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태양광 같은 것은 연료가 아니고 기술이기 때문에 자꾸 발전한다고. 저기 태양광이 요새는 우리 집에 대한 태양광은 옛날에는 앞면만 태양을 받아서 태양이 잘 비치는 곳에 이렇게 달아야 된다 이랬어요. 뒷면으로도 들어와요. 해가 약간 넘어가면서 비치는 거. 그리고 비가 오는 날도 전기를 생산합니다. 비가 오는 날도 돌아가요. 작지만은. 그러니까 그리고 태양광을 위에다 일체형으로 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막이라고 해서 필름처럼 해서 창문에 다는 것도 합니다. 창문에도 태양광을 달 수 있게 하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안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하다가 보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요금은요 무신제로 되어 있잖아요. 맨 위에 꼭대기 많이 쓰면 쓸수록 점점 비싸지죠. 태양광을 달면 맨 먼저 누진세부터 내 전기부터 사용되기 때문에 누진율을 조금 깎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이 나요. 달 수 없는 집에 억지로 달아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태양광 업자가 와서 봐서 이 집은 못 답니다. 달고 싶어도 안 달리는 집이 있으면 태양이 안 비치거나 이래서 여기 오셨던 그 스님 정찬 스님 도림사 찾아가니까 태양광 제가 막 얘기하니까 태양광 달려고 해도 해가 빨리 지고 아파트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열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데 태양광이 있잖아요. 모자를 쓰고 다닐 수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핸드폰 충전기 있잖아요. 그거를 태양광으로 해서 색 뒤에다가 태양이 비치는데 돌아다니면 충전되잖아요. 공짜 쓴 전기를 쓸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찾아서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앞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료가 아닌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하면 그걸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말입니다. 방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도 많이 하는데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핵발전만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 연구 개발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은 방향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요. 잘못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엄청 간단하지만 폭발하잖아요. 비행기 사고 났죠. 예, 그래서 그게 폭발하지 않는 배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행착오가 있지만 가는 방향은 거기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